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현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에요. 지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의 방법으로 입사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긴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자라온 과정부터 가정 환경, 그리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겠고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저희 집은 늘 가난했다 였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가난했고 늘 힘들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계셨어요. 물론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단 하나도 없는 건 바로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음주에, 바람에, 폭력에, 뭐 남들이 아는 안 좋다는 건 거의 다 하셨어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매일을 집에서 우셨습니다. 하루는 돈 때문에, 하루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하루는 서러워서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컸고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은 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적표를 받아오면 그걸 보고 웃으시는 어머니가 좋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좀처럼 웃으시는 일이 없는 어머니가 제가 100점을 받은 시험지를 들고 가는 날에는 정말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그게 성공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어요. 개천에서 나는 용, 그게 바로 제가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열심히 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에 꽤 소질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은 당연한 거고 구에서 나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등수를 받았던 날에는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온 동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고향에선 유명인사예요.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몰랐는데 그냥 술을 많이 먹어서 술병이 나서 돌아가신 거라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 간경화로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술병이 맞긴 하죠. 아마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중에 대부분은 술을 드시고 술주정하는 거거나 아니면 술을 드시는 장면들 뿐이니 그게 원인인 건 맞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일을 하셨고 또 적긴 했지만 다달이 생활비도 주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어지니 가세가 정말 급격하게 기울긴 했어요. 또 아버지가 여기저기 남기고 간 빚이나 마지막에 많이 들었던 병원비 같은 것들도 눈덩이처럼 어머니를 덮쳤고 말이죠.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빌리기 위해 빌러 다니셔야 했고 또 일을 몇 개씩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더 일을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아주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다니던 학원도 그만둬야 했어요. 제가 사립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의 울며 매달리셨거든요. 네가 그 학교에 가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너에게 미안해하고 후회할 거라면서 말이죠. 동생도 괜찮다고 했지만 어디 그게 정말 괜찮은 거였겠냐고요.
가족들의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공부에 꽤 재능이 있는 편이었고 학교 측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그게 곧 학교의 영광이기도 했으니 그랬겠지만 그래도 저는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참 잘 만난 편이었습니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거든요. 그 덕에 저 같은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보는 눈도 한국 한정이 아니라 해외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하버드라는 학교를 이야기하셨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유학은 일단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라는 생각이 확고했고 외국은 생활비도 한국에서의 몇 배는 더 들잖아요. 비단 학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건 제 인생에서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처음 하버드라는 학교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너 정도면 가고도 남지? 왜 못 가? 단순히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거긴 학비도 비싸고 또 그 주변은 생활비도 엄청날 텐데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너한테 하버드 이야기를 했겠나?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곤 픽 웃으시더군요. 다 방법이 있지 하시면서 말이죠. 선생님은 제 성적이 아까워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보신 결과 저같이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어 성적에 맞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장학재단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해서 우리 반에 저 같은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너무 뛰어나서 국내 학교에 가는 것이 아깝다고 하니 그쪽에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보냈더니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너만 생각이 있으면 나랑 같이 가서 한번 보자. 거긴 학비뿐 아니라 한 달에 고정 생활비 지원도 다 해주는 곳이야. 물론 나갈 때 비행기 값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외국 생활은 제 주제에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보고 이야기해줘. 알았지? 그날 어머니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저라면 혹시나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몇 번은 고민하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는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도 아직 어린애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뜨고 신나는 마음에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은인이라며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버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충분했어요. 하버드를 진학하는 학생을 배출한다는 것은 학교로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고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여러모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풀리려면 어떻게든 다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정말 즐거운 일뿐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유공자였던 덕에 저는 군대도 3개월만 다녀오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휴학도 한 학기만 하고 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직도 됐어요. 학교에서 그야말로 공부만 했던 탓에 성적도 상당히 좋았고 무엇보다 학교의 간판이 크긴 컸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했어요. 여러 곳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로 취직했습니다. 얼른 가족들을 호강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자마자 동생에게 미술 학원에 다니라고 했어요.
제가 학원비를 해주겠다고 말이죠. 말만이라도 고마워. 그런 게 인제 와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꿈의 나이 같은 건 없어. 이제라도 다시 그림 시작해. 그리고 학교도 다시 알아보자. 응?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도 가지 않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동생이 마음에 너무 걸렸었거든요. 그렇게 얼마간 동생을 설득해 학원을 보냈습니다. 동생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남매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뭐든 하면 끝을 보는 것 말입니다. 원래 재능도 있었던 동생은 그림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었어요. 공부에 손을 빨리 떼었던 탓이 정말 좋은 대학은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술학원을 운영 중이에요. 성격도 좋고 또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사업 수완이 괜찮아서 지금은 굉장히 그 학원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도 동생도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보면 정말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대출까지 받아 이사를 보내드렸어요. 원래 작고 굉장히 오래되어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회사가 크면 좋은 점이 복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첫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로 집부터 사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나중에 장가 갈 때 하지 하시며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그것도 제가 우겼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셨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 들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너를 괜히 거기 보냈나 싶어서 후회했었는데 무사히 졸업했다니 너무 다행이구나.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겠어.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 모르니? 뭐가요? 제가 선생님이 도통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듯 보자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떼셨습니다. 어머님이 일부러 말 안 하셨나 본데 내가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너를 지원해주던 장학재단이 사정이 안 좋아져서 중간에 지원을 끊게 됐다고 나에게 연락이 왔었어. 내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해드렸었는데 너한테는 계속 생활비랑 학비가 같다는 말이니? 생활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버드 학비는 정말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모르겠구나. 담임 선생님께 몇 번이고 그거 확실한 이야기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괜히 헛바람 들게 한 건 아닌지 싶어서 며칠을 잠도 못 잤는데. 담임 선생님을 뵙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를 지원해줬던 장학재단에 전화했어요. 그 전보다 규모는 상당히 작아졌지만 아직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듣게 된 말도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과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버드의 학비는 정말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덜 먹고 덜 입고 열심히 일하는 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저희 집에 그만한 재산이 있을 리가 없고 말이죠. 여동생까지 일을 해가며 제 학비를 벌었다면? 그것도 가능은 한 일이었지만 그 정도로 감당이 될 금액은 아니었어요. 학비뿐 아니라 다달이 생활비도 꼬박꼬박 들어왔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생활비를 받는 통장을 어머니 앞으로 해뒀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남기고 어느 정도만 저에게 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학교를 다 잘 졸업했잖아요. 생활비도 정말 한 달에 빠짐없이 잘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저는 하버드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신청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전액은 아니었고 또 학비가 나오니까 굳이 신청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저 말고 더 어려운 친구에게 기회가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돈이 어디서 다 난 건지 정말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에 빚이 많아서 그때 그 빚을 갚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께는 묻지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돈을 마련하셨든 그건 어머님이 저 모르게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동생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진짜? 나는 계속 그 재단에서 오빠 학비랑 생활비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하신 적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나 알바한 돈도 그냥 내가 다 썼고,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용돈도 매번 주셨는데, 막 쪼들린다는 생각 든 적 없어. 평소랑 똑같았어.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돈의 출처는 바로 외할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뭐 까놓고 말하자면 외할머니의 일반적인 미움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집안은 뭐 부자까지는 아니었어도 나름 먹고 살만은 한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조건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외할머니는 결혼하면 다시는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러겠다고 하고 집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라는 동안 외할머니를 딱 한 번 배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쩜 네 아빠랑 그렇게까지 반박이니? 기분 나쁘게. 라고 말이죠. 어린 마음에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으면 죽었지 아무리 힘들어도 네 외할머니에게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힘들 때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겉봐라 내 말 안 들으니 네 인생이 그렇게 망했지 라는 말만 늘어놓을 게 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안에 돈이 나올 만한 구석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머니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외할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랬을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니 도저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저는 끝까지 재단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 척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날 어머니를 찾아갔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용돈까지 드리고 나서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꼭 안아드렸어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어머니가 고생은 다 하셨는데요, 뭐. 아니다. 다 네가 잘나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하하 웃는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 가족들 사이가 특히 저와 어머니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는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 부채의식을 아는 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대출을 받아 어머니를 이사시켜드리는 일이었고 말입니다. 물론 그걸로 그동안 받아온 것들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요. 이제 결혼해야지. 괜찮은 여자가 나타나면요.
너 중매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럼 여자를 얼른 하나 만나. 너가 그러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더 얼른 결혼 안 하냐 중매서겠다 난리잖아. 잘 찾아볼게요. 그리고 소개받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중매라는 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조건 괜찮고 자만 아가씨들 만나기엔 그만한 게 없어. 그리고 조건도 생각해야 하는 게 네 아버지 봐라.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마음에만 끌려서 결혼하니 그 꼴이 난 거잖니. 어머니는 그렇게 결혼한 자신의 과거를 엄청나게 후회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건 좋고 참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뭐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지라 자일피일 거절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30이 넘어가자 어머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이 재촉하셨고 저도 진짜 선을 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운명처럼 말이죠. 너 주말에 뭐 하냐? 나? 어머님 집에 다녀올까 하는데? 너는 뭘 그렇게 어머님 집에 자주 가냐? 그러지 말고 나랑 봉사활동이나 가자. 봉사? 네가 무슨 봉사야? 실은 나도 여자친구한테 끌려서 가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래. 그래야 일이 줄어든다고. 나 좀 도와줘라. 응? 원래 늘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다 하는 마음에 친구의 제안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은 바로 고아원이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묵혀뒀던 짐들을 나르는 생각보다 일이 고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거 거기 두시면 안 되는데? 제가 들고 나르던 짐을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거 2층 첫 번째 방에 두셔야 해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당시 여자친구는 일을 하기 위해 머리를 하나로 질끈 동여 묶고는 편해 보이는 티셔츠에 바지 차림에 얼굴에도 화장기라고는 없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친구에게 들으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2년이 되려다 보니 당시엔 네 눈에 예뻐 보였나 보다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는 아직도 제 눈에는 그렇게 예쁩니다. 용기가 없어서 바로 말을 걸지 못하고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누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총각이 사람 볼 줄 아네. 저 처녀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고 또 후원도 하는 처녀인데 성격이 어찌나 좋고 예의도 얼마나 바른지 여기 직원들이 맨날 입이 닳도록 칭찬한다니까.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나 몰라 그래.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여기 와서 저렇게 봉사해요. 정말 거의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 애들한테도 잘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매주 마지막 주 주말에 그 고아원에 갔습니다. 봉사하겠다는 마음도 마음이었지만 그녀에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나중에 들으니 여자친구는 정말 하나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른 청년이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거의 6개월쯤 다녔을까?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별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식사 시간이니 식사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다 같이 급식처럼 먹는 식사 시간이었는데
제가 대뜸 그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럼 그러죠 뭐. 여자친구는 그날 제가 참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같이 먹자고 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구나 싶었대요. 사실 그 전까지는 관심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지. 내가 그날 밥 같이 먹자고 하길 잘했네. 어설프긴 해도 애들한테 잘하고 또 진심으로 대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요즘 보기 드문 좋은 청년이구나 싶었어. 그렇게 몇 번을 더 고아원에서 만났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 한번 밖에서 식사 같이 하실래요? 약속 따로 잡아서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의외의 사실들도 있었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무조건 저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는 차이가 꽤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상이었어요. 그것도 4살이나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여자친구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연하 남친 만나려면 피부 관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더 늙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외였던 점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조금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싫어서나 거부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정말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고학력자이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제 학력에 대해 여자친구가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여서 제가 말했습니다. 학력 같은 게 뭐가 중요해. 자기랑 나랑 대화 잘 되고 생각이 같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의 학력 같은 배경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여전히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냥 학력도 아니고 하버드잖아. 하버드도 다 같은 대학이야. 그게 어떻게 다 같은 대학이야?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하버드 졸업한 남자랑 고졸인 여자가 어울리는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자기 같은 사람 만나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에 학교 그냥 가는 건데. 살아가는데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간 건데. 그걸 후회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뭐 진지하게 한 이야기는 아니고 반은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지만 여자친구는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반대의 입장이었어도 저도 아예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제가 그런 걸 덜 신경을 쓰도록 조금 더 노력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를 연애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아주 확실하고 확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했고 승낙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를 하는 건 어머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딱히 여자친구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애를 하는 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을 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던 거고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하고 프로포즈를 승낙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 먼저 저 혼자 내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이 너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 연상이라니. 게다가 고졸이라니. 어머니,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신다고요? 그런 이유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요즘같이 다들 대학 나오는 시대에 대학을 나오지 못한 건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말이고 나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싫다. 연상인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안 돼. 어머님이 너무 확고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듣는 효자였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양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어머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자신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던 효자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선언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여자 문제로요. 그래도 나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고졸이라니. 걔도 정말 양심이 없다. 네가 그 좋은 학교 나온 건 알고 있니? 제가 좋은 학교 나온 거랑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왜 상관이 없어? 저와 어머니는 정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했어요. 그날은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님께 언제 인사를 가면 좋겠냐고 묻는 여자친구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중에 그날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어머니가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이걸 해결해준 의외의 인물은 바로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집을 내려갔다가 어머니가 알아 누워 계시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가 고졸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분노했습니다. 엄마 딸도 오빠 아니었으면 고졸이었어. 몰라? 너랑 이건 상황이 다르지. 뭐가 달라? 그리고 오빠 여자친구 사연 엄마가 들어봤어? 엄마는 자기 딸이 고졸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을 옆에서 다 봐놓고 어떻게 그런 이유로 오빠 결혼을 반대할 수가 있어? 나는 엄마한테 정말 너무 실망했어. 엄청나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여동생이 정말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말입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동생은 정말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어쩌면 어디선가 그런 이유로 누군가에게 반대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다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그렇게 동생이 다녀가고 나서 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셨습니다. 동생이 다녀가고 일주일 뒤에 제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전보다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듯한 얼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자친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꼭 그 여자랑 결혼해야겠니? 저는 그 여자 아니면 정말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어느 사람이랑 결혼해요. 평생 그 여자만 생각할 텐데. 제 말에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체념한 듯한 얼굴로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얼굴이나 보자. 한번 데리고 와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자고 나를 잡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딘가 다행이라는 얼굴로 한숨을 푹 쉬던 게 생각이 나네요. 나는 자기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시면 어쩌나 했어. 섭섭하지 않아? 아니, 당연해. 나라도 이렇게 잘난 아들을 연상의 고졸인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뭐가 당연해. 자기가 훨씬 대단하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 제가 여자친구 직업을 이야기 안 했군요.
여자친구는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뭐 대단히 크거나 가맹점이 있거나 한 식당은 아니었지만 이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고 여기저기서 분점을 내고 싶어 연락해 오는 것도 많았어요. 아마 버는 돈으로 따지면 저보다 여자친구가 훨씬 더 벌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그 점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학벌은 저보다 한참 낮은데 저보다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남편을 무시하거나 하면 어떡하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건 알지만 말입니다. 여자친구는 뭘 준비할지 모르겠다며 과일과 고기 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음식들을 잔뜩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떠는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아줬던 기억이 나네요.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자기를 보면 싫어할 수도 없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자기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무조건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 앞에 도착했어요. 숨을 가다듬고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희 두 사람을 반겨준 건 어머니가 아니라 동생이었습니다. 오빠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의 동생 신윤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어색한 듯 반가운 인사가 이어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동생은 혹시나 엄마가 안 좋은 말이나 행동할까봐 걱정돼서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학원 일이 바쁠 텐데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하신 듯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인사를 하며 여자친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굳으셨어요. 그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인사를 하다 말고 멈췄어요. 두 사람 왜 그래요? 뭐 아는 사람이에요?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 저와 그걸 물어보는 동생의 말은 두 사람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이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뜬 채 시선을 바로 여자친구에게 돌렸어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두 사람은 확실히 아는 사이가 맞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마주본 채 어버버거리고 있던 두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를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 저를 한번 슬쩍 본 뒤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인 줄도 모르고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벌을 받겠네 그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천벌이라니. 인생의 은인을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다니. 아이고. 인생의 은인?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의 그 물음에 여자친구는 뭔가 말을 하기 곤란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슬쩍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술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끝까지 어머니와 저를 배려해 말을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너 학교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야. 이분이. 말씀 편하게 하세요. 송구스럽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이고.
사연인 즉슨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여자친구의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말이죠. 제가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그만두셨다고 했으니 그 식당에서만 5년이 넘게 일을 하신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긴 하죠. 여자친구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랬던 건지 어머니에게 유독 마음이 더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제가 더 이상 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여자친구는 일이 끝나면 매일 괴로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래서 그런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말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친하게 지냈다고 한들 어떻게 그 큰 돈을 턱 내어줄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나중에 아드님이 성공하시면 그때 저희 식당 홍보나 조금 도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주머니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렇게 자식의 꿈을 포기시키고 나면 평생 괴로워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원래 여자친구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당에서 일을 한 거거든요. 고조를 써주는 곳이 많지 않아서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곳들에서만 일을 했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하던 식당에 나이가 많으신 사장님이 장사를 접게 된 걸 인수하여 지금의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게 이렇게 성공하게 될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여자친구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실 받을 염치가 없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취직하면서 식당을 그만두신 겁니다. 원래 더 다니면서 돈을 갚으려고 하셨는데 여자친구가 한사코 거절했고 당시에 제가 어머니에게 식당을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있으니 여자친구와 저는 더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동생도 어머니도 그렇게 느끼는 듯 했어요. 특히 동생이 손뼉을 치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동생은 저희가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다는 사실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보지 않아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자친구에 대한 좋은 마음이 더 커지긴 했을 겁니다. 오빠가 진짜 복이 많네. 어떻게 이런 분을 다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해. 봉사활동하다가 만난 것만 봐도 그래. 나도 이제 봉사나 다닐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며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동생은 그날 이후로 미술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 지금 연애 중입니다. 나중에 동생이 그러더군요. 정말 봉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상봉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많이 우셨고 여자친구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는 여자친구가 가게에서 가져온 음식과 어머니가 하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여전히 변하지 않은 맛과 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럼 내가 결국은 내 남편 될 사람의 학비를 준 거네? 그러네. 원래도 안 아까웠지만 정말 하나도 안 아까운 돈이네.
그렇게 말하는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친구의 집으로도 인사를 하러 갔어요. 여자친구가 굳이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마 제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런 기이한 사이를 얻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나이도 어린데 하버드? 내 하버드는 텔레비전에서만 들어봤지. 거기 나왔다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내 그려. 저는 정말 귀한 사위 대접을 받으며 단번에 허락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더군요. 어머니는 물론 모르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대하셨고 여자친구가 그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가 더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걸 아시면. 우리 엄마 내가 여기저기 퍼준다고 안 그래도 엄청 뭐라고 하셔. 그리고 나는 자기가 귀한 사위로 대접받는 걸 보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마.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너무 좋은 여자죠. 제가 복이 참 많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 제가 여태 여자친구라고 했죠. 아직 아내라는 명칭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이제는 제 아내가 맞습니다. 혼수도 예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집안에서 다 상대가 최고의 혼수고 예단이다 라는 말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다들 반기고 축복하는 결혼인 거죠. 사실 저는 결혼식을 최대한 크고 성대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최대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식 비용으로 생각했던 돈, 우리 처음 만났던 그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나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다시 그 이야기 하지 마. 라고 말이죠. 사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천사와 결혼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니가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오빠도 유난이라며 동생에게 한 소리를 듣고 또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내는 부끄러워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말처럼 저희는 결혼식을 작게 치르고 원래 생각했던 결혼식 남은 결혼 비용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의 그런 소식과 결혼을 알게 된 그곳의 모든 식구들이 편지를 써서 줬는데 그 편지를 읽으며 아내도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둘이서 손잡고 다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혼식 관련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제 회사 동료들 며칠 초대했었습니다. 원래 회사 사람들이랑 그다지 친하게 지내는 편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다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금수저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고학력자들이라 흔히 말하는 되게 재수없는 타입들이 많아요. 제가 그 회사에서도 가장, 아니 유일하게 집안에 별 볼 일 없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이런 결혼식장 처음 와봐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다. 그러니까요. 맨날 휘황찬란한 호텔 결혼식만 다니다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네요. 소박하고. 언뜻 들으면 칭찬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듯한 말. 여러 번 당해왔었기 때문에 속으로 무시했었는데 식사 시간에 인사를 하러 다니는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아내가 들었습니다.
다들 와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결혼식장 처음 와봐서 너무 새로운 경험이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소박한 분위기도 좋네요. 말만 들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은연중에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분명 아내도 느꼈을 겁니다. 아내는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눈치가 참 빨랐거든요. 원래 더 큰 곳에서 하자고 이 사람이 그랬는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거든요. 그 돈으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다 허례허식인데 쓸데없는데 돈 쓰면 뭐해요? 의미 있는 곳에 써야지. 아마 아내의 말에 박힌 뼈를 알아챘을 겁니다. 그러니 어색하게 웃은 거겠죠. 아내는 말을 덧붙였어요. 다음에 저희 식당에 한번 오세요. 제가 회식비 안 받을게요. 아, 맞다. 식당 하신댔지. 저희 다음에 꼭 갈게요. 진짜로. 아마 그들은 아내의 식당이 그 정도로 클 줄 모르고 와서 또 제 속을 긁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회식 날짜를 잡고 아내의 식당에 온 날 팀원들 모두가 입을 떡 하고 벌어졌어요.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재벌 아니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아하, 제 식당도 아닌데요. 아내가 하는 거지. 팀장의 말에 저를 늘 깔보는 듯 말했던 동료 직원 둘이 입을 삐죽이더군요. 아내분이 상당히 재력가시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제 10배는 더 벌걸요.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진 동료들은 끝까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돈이 제 아내에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입니다.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풀코스로 회식을 대접한 덕에 저는 회사에서 장가 잘 가기로 유명한 사원이 되었고 그 덕에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게 됐어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 재밌는 이야기라 이렇게 써봅니다. 아내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있어서 임신하지 못할까봐 본인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워낙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더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온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도 말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나 진짜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당신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와서 복을 받은 거야. 그 덕에 나도 이런 행복을 누리네. 산부인과를 다녀와 초음파 사진을 본 날 울며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노산이라 임신 초기에는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내는 요즘은 식당을 나가지 않아요. 대신에 저희 어머니께서 나가서 가게를 봐주고 계십니다. 전에 5년 넘게 일했던 가게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일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지만 참 잘된 일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원래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연을 쓰고 보니 더 신기하고 귀한 인연이라 여겨지네요. 아내에게 더 잘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저는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도 혹시 베푸실 일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베푸세요. 혹시 아나요? 저처럼 이렇게 복이 굴러 들어올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체 일복이 많은 건지 어딜 가나 많은 일들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네요. 특히 어린 자녀도 있다 보니까 애 키우랴, 어른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맡은 일까지 하랴,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할 지경인데요. 그런 와중에 가끔씩 머릿속 환기시킬 만한 거리로 이 톡톡 사연을 듣고 있어요. 읽어주시는 분 목소리가 너무 편해서 가끔 틀어놓고 잘 때도 있답니다.
아무튼 제 사연도 소개될 만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한자 두자 적어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좀 되었는데 아이가 늦게 생긴 편이라 남들은 벌써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쉽지 않았으니 아이를 갖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동안 꽤 적지 않은 압박이 있었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가하는 건 거의 시댁 쪽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별다를 것 없이 시댁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애가 금방 생기지 않은 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한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진짜 말을 가리지 않고 하시는 분인데다가 옆에 시아버님도 정말 만만치 않게 거드는 타입이었어요. 아니, 대체 우리 명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연이 네 문제 아니니? 애가 왜 이렇게 안 생기는 거야? 네 신우는 같은 애에 결혼해서 남의 집 자식만 저렇게 순풍순풍 둘이나 낳아주는데 말이야. 아유, 속 터져 진짜. 아, 그러게 내가 그 전에 희주... 아니, 암튼 하여간 오죽 답답해야 말이지. 우리 시어머니는 적당한 선을 모르고 저렇게 마구 뛰어넘는 분이었는데요. 왜 아들 부부가 애기 안 생기는 걸 며느리 한쪽으로만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게다가 안 해도 되는 얘기인 아들의 이전 오래된 여친에 대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거기서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말씀하는데 진짜 이건 거의 막말도 이런 막말이 있나 싶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 희주 걔가 오죽 우리한테 잘했나? 아니, 일단 시집 와서 임신도 잘 못할 거면 시부모한테 싹싹하게라도 굴든가. 수연이 너는 그런 게 영 틀려먹었어. 어찌 보면 이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어머니 하나한테만 원수질 게 아니라 아버님까지 이렇게 걷으시니 두 분 다 공평하게 저에게 밉상이었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으면 그 분노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시부모님 둘 다 극성 맞으시니까 둘 다 아주 균형 있게 얄밉고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저때 같이 맞받아치면서 싸우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두 분은 그런 상식이 통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한때 이런 부분에 대해 엄마에게 털어놨더니 듣다 속이 터지셨는지 엄마가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에휴, 내가 볼 땐 니네 시부모님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왕 가정 꾸려서 살고 그 집이랑 같이 살 거면 너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니? 실제로도 그런 거 같고 말이야.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남한테 하더라고. 오죽 둘이 살면서 남들에게 못난이 취급하고 불쌍히 살아왔으면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저리 함부로 하겠냐. 그냥 본인들이 걸어온 인생이 저런 취급받는 게 당연했던 인생인 거야. 네가 불쌍히 여겨 그냥.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바꿔서 생각해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 두 분은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대외적으로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했다고 자랑을 하시고요. 허나 그 건너편에는 그나마 도끼가 안에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고 이익만 보려는 성향이 강하셨어요. 남들한테도 그러시는데 뭐 며느리한테는 말을 가루하시겠나요? 갈수록 점점 강도가 심해지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더군요.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당신, 이건 나만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병원 가서 같이 둘 다 검사 받자. 난 충분히 그동안 많이 받았고 그걸 증명해왔음에도 어머니 아버님이 자꾸 저런 말씀 하시는데 솔직히 못 버티겠어. 당신이 중간에서 힘써준 건 고맙지만 이건 확실히 해야 돼. 이렇게 말했고 결국 남편 역시 임신에 있어서 적합한 몸인지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누누이 어머니는 저에게 본인 아들은 문제 없다는 말을 하셨고 그에 맞서 남편이 몇 번이나 본인 어머니에게 대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눈 가리고 귀 막고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검사를 받은 결과 남편 쪽이 좀 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도 마음이 안 좋겠지만 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당신도 눈으로 확인했지? 말해두는데 난 그 부분에서 크게 불만은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머니 아버님이 하도 내적으로 잘못을 몰고 계시니 이건 정말 제대로 해야 돼. 둘이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죄라도 지은 양 야단치시니까 아기가 오래다가도 못 올 것 같아. 이건 당신이 총대 매야 한다고 봐. 그나마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건 말이 통하는 사람인데다가 온전히 시댁 문제에서 제 편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본인 부모님께 불효하고 대드는 편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요새 보기 드문 자기 부모님이며 처가 그리고 아내에게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융통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불임의 시간들 안에서 그렇게 시댁에서 핍박을 받았는데도 같이 살고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같이 시댁에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기 병원 가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문제라고 하네요. 제 몸 상태로 볼 때 아기 생기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수연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기건 안 생기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쭈뼛쭈뼛 말하는데 그때 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간을 며느리한테 몰아치듯 그 화풀이를 했는데 그 원인이 자기 아들이라뇨. 아무리 낯이 두껍다고 한들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또 며느리 탓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끝끝내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으신지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그때 남편이 와락 성질을 내버렸어요. 아니,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애기 갖는 건 여자가 문제지 남자가 왜? 다시 한번 해봐. 수연이가 애기씨가 안 들어서는 거지 네가 왜 잘못이냐? 그런 말 하지 마. 이때 저도 신경이 곤두서려는 찰나에 남편이 날카롭게 반박하니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의사예요? 우리 병원 2군데나 다녀봤고 전문 기관도 따로 갔어요. 나보곤 문제 없다고 하라면서 어머니는 왜 그렇게 남의 집 자식한테 그런 말을 막 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내가 문제라는 거 알고 그렇게 말하시면 어머니 좋겠어요? 그리고 처가 어른들은 나한테 절대 이름으로 안 부르셔. 꼬박꼬박 김서방이라고 하신다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우린 갈게요. 이 부분에서 저도 약간 마음이 약해진 게 평소 제가 뭐라고 할 때 늘 말없이 입 꾹 닫고 듣고 있던 남편이 저런 생각을 세심하게 했던 건가 싶더라고요. 제 대신 본인이 할 말을 막 시원하게 해버리니까 저도 더 쌓일 것은 없었어요. 어머니도 정작 처가에서는 본인 아들을 제대로 대접한다고 하니까 차마 더 뭐라고 말이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 길로 우리는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관을 시도한 지 1년 후, 솔직히 포기하고 싶어서 울었던 날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기가 생기게 된 거 있죠. 이때 너무 신나서 남편과 둘이서 얼싸안고 또 울고 둘이서 파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작스레 입단속을 하더라고요. 수연아, 우리 아기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서까지는 양가에 알리지 않는 게 어때? 어렵게 아기가 생긴 거라 어른들은 기분도 많겠지만 걱정과 염려도 많으실 것 같아. 우리도 차분하게 이 시간 같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이야.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고
중간중간 무슨 검사를 하는 동안도 우리끼리 마음을 졸여가면서 지나갔지 어른들께는 비밀로 했어요. 그러다가 안정기를 한참 넘어서서 말씀을 드렸고 진짜 양가 반응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곧 죽어도 잘된 건 다 자기 아들 덕이라고 하시더군요. 건망증이 있으신 건지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네 잘못 아니라니까. 이렇게 생길 거를 뭘 그렇게 가슴 졸여가면서 누가 문제니 네가 문제니 따질 게 뭐가 있냐. 아유, 속 시원해라. 누구 몸이 문제라고 주구장창 몇 년을 괴롭히시던 게 누군데 그런 건 까맣게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우리 친정은 임신 소식을 알고 엄마 아빠 두 분도 우시면서 절 안아주셨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눈이 똘망똘망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또 막상 아들을 낳아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 달라지신 거 있죠? 하여간 명희 걔는 애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죄다 딸 아냐. 명진이는 참 장하게도 아들을 이렇게 안겨주니 그게 진짜야. 남의 집 좋은 일 시켜봤자 뭔 의미가 있어? 우리 집 핏줄만 건사하면 되는 거지. 하여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신우가 나중에 집에 드나들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시비를 걸지 뭐예요? 어머, 새언니. 애기를 그렇게 덥게 키우면 어떡해요. 애 온몸에 알러지 나겠네. 내가 볼 땐 시험관으로 가진 애라서 안 그래도 허약할 텐데. 언니가 확실히 애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네. 그런 팁 좀 진작 얻어서 배워두지. 그동안에 시험관 하느라고 거기에만 몰두했나 봐요. 뭐 하긴 처음부터 다 아는 엄마가 어디 있어. 하나하나 다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지. 언니,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뭐 물어봐요. 이러면서 말하는데 은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신우는 당시 자기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한테 말을 매번 팅팅거리며 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신우가 자기 부모님과 제대로 등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언젠가의 명절날 다 같이 시댁에 모였는데 신우와 애들만 오고 신우 남편은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런가 했더니 글쎄 우리 시부모님과 사위간의 문제였더라고요. 신우는 그것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었고요. 엄마랑 아빠가 자꾸 그 사람 볼 때마다 한두 마디씩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 이제 우리 집 오기 싫다잖아. 그러게 왜 자꾸 그 사람을 들볼까? 그 사람 안 그래도 지금 실직해서 정신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단 말이야.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지. 자꾸 전화해서 뭐라고 해대니까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이때 신우가 소리를 박박 지르는데 어머니도 참지 않고 같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땐 어머니가 실수하신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본인 자식들밖에 모르시고 그 외 배우자는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하시거든요. 왜? 또 이서방이 뭐라고 하더냐? 하여간 능력 없는 주제에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뭔 할 말이 그렇게 많다냐? 니네 아빠랑 내가 틀린 말한 건 없지 뭐. 회사에서 잘려서 그렇게 맴돌면서 저 자식은 내팽겨치니 내가 화가 안 나고 배겨?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화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직접 자식의 배우자한테 전화해서 매일매일 들볶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신우 혼자 애 둘 챙겨서 운전까지 해가지고 온 걸 보니까 정말 여러모로 신우 남편도 쌓인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처가의 와이프랑 애들만 보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는 시부모님도 평생 이어오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라서 스트레스가 꽤 많으셨어요. 그러게 이서방 보고 얼른 여기 들어와서 일 좀 같이 하자고 하지. 뭔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세가지고 돈도 못 벌면서 손만 빨고 있대. 네 아빠 지금 사업도 어렵고 매출도 확 줄었어. 그럴 때 사위가 와서 좀 도우면 덧나냐?
네 아빠가 사위 월급 정도는 챙겨주지 않겠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다그치시건 말건 신우는 완전히 악이 빡빡 올라 대드는데 그 싸움 소리에 우리 애가 놀라서 막 우는데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나 이제 엄마 집 안 올 거야. 엄마가 정말 자식 생각하고 걱정하면 사위가 어찌 살던지 간에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거라고. 그 사람 엄마 아빠 전화 올 때마다 인상 찌푸리고 장난 아니야. 그 꼴을 내가 봐도 괜찮아, 엄마는? 엄마야 전화하고 끝이지만 나는 집에서 엄마 사위랑 하루 종일 생활한다는 생각 안 해봤어? 여기 오기 전에도 둘이 얼마나 이판사판으로 싸웠는데. 이제 안 올 거야. 이러면서 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애들 둘을 마구 끌고 나가버렸어요. 뭐 100번 어머니가 잘못하시긴 했지만 부모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는 딸내미가 저러고 나가버리면 마음이 안 좋겠죠. 한편으론 다 심은 대로 거두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저도 그 안에 있기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또 불똥이 이쪽으로 튀지 뭐예요? 예명진아, 니네 가는 길에 네 동생한테 들러서 이거 전이랑 잡채랑 반찬들, 그리고 육개장이랑 다 갖다 줘라. 에휴, 저거 성질머리가 고약해가지고 지가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를 텐데. 가서 이 명절에 배 쫄쫄 굶고 있을 거 아냐. 아니, 두 분이 싸워놓고 왜 그 뒤치다꺼리를 우리가 하는 건지. 그 와중에 우리 애도 컨디션이 나빠서 앙앙 울어대니 남편이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엄마네랑 명인이랑 뭐가 멀다고 우리를 시켜. 둘이 문제가 생겼으면 둘이 푸세요. 우리도 지금 애기 울고 힘들어해서 집에 얼른 가봐야 돼. 해결할 거면 엄마가 직접 나서던지. 암튼 우리도 볼 일이 있어. 이제 그만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준 덕에 그냥 우리는 빠져나오긴 했고 그 뒤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추석, 그 다음에 구정도 신우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도저히 어쩔 수 없었는지 약호가 확 꺾여서는 나타나게 된 날이 있는데 사실 좋은 계기로 모인 날은 아니었어요. 바로 아버님의 사업이 완전 기울어지게 되면서 문제를 겪게 되었고 그때 정리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이렇게 되기 1, 2년 전부터 계속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신경성 위염이나 장염도 달고 사셨거든요. 그쯤 되니까 매번 우리 부부 일이며 손주 키우는 것에 딴지를 거시더니 그럴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도 당장 아버님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 여러 가지 빚진 것들도 있고 직원들 월급부터 해서 고민이 많으시더군요. 그런데 이때 아버님이 그간의 피로가 완전 몰아닥치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아눕게 된 거예요. 이때 작은아버님께서 같이 사업을 도우고 계셨는데 두 분끼리도 트러블이 생겨서 갈라서게 되었고요. 이날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게 우리 부부와 신혼의 부부는 아버님이 걱정돼서 온 거지만 작은아버님네 부부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막 싸우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더라고요. 이때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말리긴 했는데 진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도 겁이 났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렇게 누워 계신데 꼭 오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짚고 넘어가셔야겠어요? 아버지가 챙겨주실 건 다 챙겨주셨고 그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패를 갈라서 기존 직원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시면서 왜 아직도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작은아버지. 막 대들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건 뜬금없는 신우 남편의 등장이었어요. 멀찍이서 지켜보는 듯 하더니 갑작스레 이때 나서서는 작은아버님 편을 드는 게 아니겠어요? 이때 저희 남편과 신우
어머니며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았는데 아랑곳 않더라고요. 아이 참, 작은아버님도 할 말이 많으시다는데 꼭 그렇게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껴서 될 게 있나? 아버님도 아버님이시지만 같이 사업하면서 동업을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형님도 좀 자중하세요. 어른이신데 그렇게 버릇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뜬금없이 대체 왜 본인이 나서서 혼기질을 하나 싶어 다들 황당해하는데 이후로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진짜 이건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안방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은 병을 더 얻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 평소에 우리 아빠한테 불만 있는 거 이 기회에 아주 폭죽 터뜨리는 거야?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아빠가 지금 당하고 저렇게 누워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왜 끼어들어서 난리냐고.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더라고요. 평소 사위를 무시하는 장인어른에게 오래도록 원망이 있었고 그런 장인어른이 사업이 망해서 저렇게 된 걸 보니까 막상 병문안경 왔지만 안 입고 온 거요. 그러니 평소 그닥 왕래도 없던 작은아버님 편을 저렇게 새삼 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때 다들 파하고 내보내긴 했지만 남편이나 어머니나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들 알아눕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 시동생 때문에도 뒷목을 잡고 뜻하지 않게 치고 들어온 사위의 배신에 더 기가 막히신 것 같았어요. 이때 탈이 나버린 상황을 수습하려면 그 작은 회사에서 최소 몇 억까지는 메꿔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빚이 돌고 도는 수준에 저희도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튼 시부모님은 그걸 당장 메꿀 만한 억대의 돈이 충분치 않으셨던 거죠. 자식인 우리나 신혼애라도 혹시 좀 보태라고 하실까봐 그때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말은 안 꺼내시더라고요. 상황이 일단락되고 우리는 집에 와서 평소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른 척했지만 그래도 적잖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건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뭐 두 분이 사위에게만 저렇게 함부로 하신 것도 아니고 며느리인 저에게 입히신 상처도 아주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꺼내어 들이민다는 건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수라는 표현까진 그래도 아무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뭘 던지는 건 제대로 된 싸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맨날 혈압 오르는 소리만 일컬으시던 두 분이 이후에 뭐 드릴 게 있어서 찾아갔더니 완전 기가 팍 죽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신우와의 연락 여부를 물어보시는 걸 보니 딸과 완전히 단절되신 듯 했어요. 아마 신우도 그날 일 때문에 자기 남편과 대판 치렀을 거고 아직 친정과 연락할 기분이 아니겠죠. 니네 혹시 명희랑 연락해봤냐? 아휴, 내가 문자를 그렇게 보내고 전화를 해대도 연락이 안 된다. 혹시 연락되면 엄마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주라. 이런 말이 오갈 정도인데 우리가 해도 별 수 있나 싶었어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아버님을 들여다봤는데 맨날 눈을 흘겨가며 예민한 소리만 하시던 분이 옴짝달싹을 못하고 계시더군요. 누워 계시지는 않고 소파에 앉아 계시기는 했지만 진짜 몇 개월 사이 확 늙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고생을 너무 하셔서 그러겠지만 말이에요. 보다 못한 남편이 몇 마디 걸었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진 듯 했고요. 뭘 묻고 그러냐? 할 말 없으니 니들 볼일 봤으면 가라. 아주 골 아파 죽겠다. 사실 저는 아버님이 시아버지로서는 얄미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또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믿고 같이 굵직하게 나눠서 일했던 동생으로부터 배신에 원망에
거기다가 본인 잘못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무시했던 사위까지 등에 칼을 꽂은 셈이었으니까요. 사업이 망하게 생긴 것도 죽겠는데 연달아 가까운 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화살을 던져대니 살맛이 안 나셨겠죠. 이때 막상 들러보니까 저희도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서 돌아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신우한테 연락해보라는 전화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님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남편이 시스런 간 사이 제가 받아서 망정이었지. 남편이 직접 받았으면 거의 기절했다 싶겠더라고요. 예, 빨리 와봐라, 얼른. 얼른. 빨리 와보라고. 이날은 오전에 우리가 들렀을 때도 이미 약간 피곤한 상태였는데 집으로 와서 겨우 쉬려고 하니 엄청난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정신을 가릴 수가 없었네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때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만 거예요. 정말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축 늘어지신 것도 처음 보고 난생 처음 구급차도 불러보고 우리 또한 무척 많이 놀랐어요. 남편도 똑같이 넋이 나가서는 계속 우울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편한 마음엔 아니었던 게 그렇게 저한테 악을 쓰고 상처 주는 말만 가득하시던 시부모님인데도 한 분 한 분 돌아가며 오시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여지껏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수가 좀 부족했어도 그걸 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툭하면 딴지를 거셔도 그때마다 같이 맞받아 쳤었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왜 결혼을 허락했어요? 아들 장가 보내놓을 땐 좋다고 허락해놓고 막상 며느리 들어오니까 자꾸 그런 걸로 돈돈돈 거리시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진짜 뇌가 다 창피해요.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늘 뚝심 있게 잡아주는 덕에 저도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이어왔나 싶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고 제 남동생이 첫 취업을 했을 때도 용돈도 주고 아기자기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하여간 이때 왜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던지. 이런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결코 자연적으로 나아질 리는 없을 텐데 가슴이 막 조여오더라고요. 이후로는 아예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셔도 우리가 혹시나 싶어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를 여쭈게 되었고 가끔은 제가 괜히 불안해서 전화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진짜 이빨이 다 빠져버린 호랑이처럼 본인 딸이랑도 저렇게 단절되고 나니 기력이 쇠하셨더라고요.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한 이래 저렇게 빨리 기력이 사라지고 사람이 처지게 된 건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같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작 남편은 저에게 별말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 한 1, 2주간 저 혼자 꽤 많은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이전에 아주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 절대 아니지만 두 분 자체에겐 큰 정 없어도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의 부모님이잖아요. 자연히 남편이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다운이 되어 있으니 계속 지켜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오랜 생각 끝에 결심한 바를 남편보다 먼저 시부모님께 알리기로 했고 남편은 그 사이 시댁으로 오고 있었어요. 일단 아버님은 듣자마자 바로 거절하시더군요.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니. 우리 빚도 지금 허덕이는데 됐다. 가족들 다 끼워서 빚으로 돌려치기 하면 다 망하는 거야. 뭔 4억씩이나 받아가지고 주겠다는 거야. 에휴. 이는 신경 꺼라. 저는 이때 바로 계속 결심했으니 우리가 드리는 것 받아주시라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어머니도 껴서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냐며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은 전혀 못 들은 상황에서 이 흐름을 보더니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무슨 말이야? 너 무슨 일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해? 대출이라니. 아니, 일단 머리 아프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저 역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딱 잘라 말을 정리했는데요. 저도 어디서 그런 배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결심한 거 밀어붙여야 하고 어쩌다 보니 두 분이 부담을 좀 덜 느끼시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내가 당신 오라고 한 거잖아. 같이 알고 있자고.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그 정도까지가 최선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앓고 누워 계셔봤자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이고 어차피 저희 남편이 장남이니 나중에 노후에 우리가 해드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선불로 땡겨서 받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 말하고 저도 왜 이렇게 말에 모터가 달린 듯 쭉쭉 나가나 싶어 스스로도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 뒷말을 들으시더니 두 분도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노후에 자식들에게 받을 공경 지금 이렇게 위급한 때 선불로 땡겨서 받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두 분 어디 심하게 아프고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하실 때 그때 가서 자식들이 효도하고 해봤자 얼마나 기억이 남겠어요. 그것보다 한창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실 때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미리 받는 셈 쳐주세요. 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고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넷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로 모여지긴 했어요. 방법이 있다면 그거라도 땡겨서 지금 걸 어떻게든 막아봐야지. 안 그러면 정말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저도 마냥 착한 마음만 갖고 한 건 아니에요. 두 분이 저렇게 내려앉으셔서 힘들어 하시면 결국 두 분을 모시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 착한 마음은커녕 어떤 부분에선 저도 약 같다고 보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빨리 맞느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무리를 해서 두 분이 알아서 일으켜 세우고 지내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니까 저로서도 사실 두 분을 배려한다는 생각보다는 철저히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싶었죠. 남편에게도 당당하게 이런 의견을 표했고 남편도 그 덕에 한결 부담이 꺾였는지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답니다. 사실 아버님은 여기저기서 죽죽 딴지를 걸고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있는 판국에 어디서 이런 돈이라도 나와서 메꿀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전혀 못 하셨나 봐요. 그나마 막을 수 있는 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마냥 처져 있던 때와는 달리 움직이시면서 다시 가닥을 잡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기에도 사실 몇 주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건강이 너무 최악인 상태였고 어머니도 화병을 앓다 못해 대상포진까지 터지셔서 힘들어 하셨고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가고 있는데도 연락 한 번 없는 신우도 너무하다 싶어 제가 연락을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좋은 말 들을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되게 짜증이 났어요. 뭐 그건 언니네가 잘했네. 아빠도 잘 찾아보면 그렇게 돈 나올 구석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야단을 부리고 생쇼를 다 했대요. 언니네도 진작 좀 생각을 하지. 우리 엄마 아빠를 어지간히도 애태웠네요. 좀 더 빨리 의견을 내놨으면 우리 신랑이랑 아빠도 그렇게 그날 쌍심지켜고 싸울 일도 없었잖아요. 이건 뭐 물에서 건져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도 아니고 여러모로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얘기해봤자 남편이 외려 더 저한테 미안하고 눈치 볼까 싶어서 차마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여간 그 뒤로 아버님은 다시금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지인들, 심지어 가족들한테 당하셔놓고 다시 기반을 닦는데 또 지인을 끌어들이신 거예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처남과 같이 해서 일어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보고도 직장 퇴근 후 저녁 때 와서 같이 하자고 하시고 이때 새삼 또 열불이 났어요. 아니, 아버님은 그렇게 측근한테 당해놓으시고 대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그러시는 거야 대체? 그 말에 남편은 눈치를 또 슬금슬금 보더니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꾸역꾸역 아버님을 도와드리러 나가더라고요. 이때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아버님한테 담보대출로 보태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씩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딱 돈만 건네드리고 말 생각이었는데 외려 그 사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뛰어들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저도 한창 말썽 부리는 남자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남편은 아버님 사업 때문에 본인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아버님 사업지로 또 출근을 해야 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는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3, 4년간 했으니까요. 이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남편은 잠깐 집에 와서도 잠을 잘 못 자고 일이 고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한겨울에도 자다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또 몸을 엄청 긁더라고요. 거의 투잡을 하는 셈이었고 이때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는 건 초기 1, 2년간은 거의 보수도 못 받았어요. 2년차 되고 3년차로 접어들 무렵 아버님도 겨우 본인 아들 보수를 주실 상황이 된 거고요. 이런 와중에 명절에 잠깐 만난 신우는 계속 빈정대면서 당연히 아빠 일이니까 본인 오빠와 새언니가 도와야 한다는 투로 말하고 자기 남편은 데려오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냥 놔두고 왔어요. 와봤자 싸우긴 할 거고 이제 이 집에선 완전히 원수됐는데 뭐 어쩌겠어. 일시당초 엄마 아빠가 워낙에 내외했으니 감당하셔야지. 뭐 신우 입장이야 이해는 가는데 너무 남 얘기처럼 말하고 또 집에 와서는 반찬이며 이것저것 잔뜩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얄미웠어요. 아무튼 이때 저도 이런 신우를 보면서 되게 힘이 빠지기도 하고 내가 뭐하러 이런 생고생을 자처했는가 싶었죠. 그런데 이 시기가 분명 힘들기도 하고 진이 빠지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때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대출을 받아서 감당하느라 서로 지쳐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게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있는 요즘이에요. 바로 아버님의 사업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다시 재기하실 때 저 역시도 불안했지만 어느새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보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우리 남편은 그간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아버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쪽 회사와 아버님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벌던 것 이상으로 보수를 약속받고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 번 더 출렁이듯 멀미를 겪긴 했지만 그때 남편이 발빠르게 마케팅도 하고 저도 같이 협조를 했었어요. 애 키우느라 바쁜데 어린이집 보내놓고 저도 낮에는 같이 나가 있기도 하고 기존에 제가 알아두었던 지역 협동조합 업체들이랑도 조금씩 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재정 상태로 돌아옴과 더불어 이전보다 아주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예 한 분야를 맡아서 남편이 진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 도움도 필요로 하는지라 저도 올해 1월부터 함께 돕게 되었어요. 그간 코로나 터지고 말도 많아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따져보니 이쪽 일을 돕는데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저에게도 나쁘지 않은 근무 조건이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성향적인 부분에서는 뭐 달라진 건 없겠지만 한창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때를 지나고 나니 저에게 조금은 태도가 순해지신 것 같아요. 뭐
여전히 할 말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기는 하나 어쩌면 제가 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지간해선 두 분이 뭐라 하시든 애를 키우는 부분이나 회사 일을 돕는 부분에서 잔소리를 하셔도 흘려듣는 편이에요. 그것도 그런 게 초등아이 돌보고 직장 일도 같이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아무튼 여간 정신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한 가지 좋은 점은 어지간한 소리는 흘려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또래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아이 학교는 학교대로 챙기고 근무는 근무대로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이 부분이 나름 신기할 따름이에요. 남편도 기존 연봉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른 셈이고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 형태가 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쪽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본인 사위가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목에 있는 우리 남편보단 사위에게 물려주실 생각도 하셨는데요. 저렇게 틀어지고 나니 이제 그건 물 건너간 셈이죠. 우리도 당시 나름 어렵게 부모님을 돕긴 했지만 그 결과가 수년이 지나서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 사업은 우리 남편에게 물려지는 쪽으로 얘기는 이미 작년에 끝났고요. 이 부분에서 연말부터 신호와 말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이게 좀 골치가 아플 뿐이에요. 아빠, 어떻게 아빠 딸을 놔두고 그렇게 오빠랑 언니네만 쓱 물려줄 수가 있어? 사위랑 그렇게 틀어진 건 어디까지나 다 아빠 잘못 아니야. 평소에 아빠가 이 사람을 무시했잖아. 그럼 좀 잘 달래서 데리고 같이 잘 지내볼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오빠네가 돈도 대주고 했다지만 그럼 나는 돈 없어서 못 보탰다고 자식 취급도 안 하는 거야? 난 자식도 아니냐고. 이런 흐름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님이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생떼를 쓰나 본데 얼핏 전해 듣고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우리 일이나 집중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지만요. 진짜 봐도 신우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럼 며느리인 저는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저는 둘째 치고 아버지가 본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도 왜 저렇게 고집을 부려서 본인 남편에게 가게 하려는 건지. 그럼 데리고 와서 그때 난동 피웠던 걸 머리 숙여 사과라도 하게 하던가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단촐하고 심플한 삶을 살게 되었음은 틀림이 없어요. 이후로도 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